사람의 마음은 혀끝에서 나오는 솜사탕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따뜻한 밥 한 공기의 움직임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며느리에게, 자식에게,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참 잘했다, 대단하다, 진심으로 칭찬을 건넸는데 돌아오는 표정이 어딘가 밋밋하고 거리감이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기죽지 말라고, 힘이 되었으면 해서 아껴둔 말이었죠. 그런데 반응이 시큰둥하면 괜히 마음이 내려앉고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만 잘하면 사람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릴 거라고요. 그래서 칭찬이 가장 좋은 덕담이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오래 연구해온 심리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설픈 칭찬이 100번의 진심보다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건넨 참 착하네, 잘했네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위아래로 훑어보는 조용한 평가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참 신기한 장면도 있습니다. 입만 열면 칭찬을 쏟아내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앞에만 서면 괜히 마음이 풀어지고 말하지 않으려던 속 얘기까지 술술 흘러나오는 어른들 말입니다. 괜히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진국 같은 분들 말이죠. 그분들의 말 속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띄우기 위해 억지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칭찬보다 훨씬 깊고 오래 남는 한 가지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풀리고, 아, 이 사람은 정말 내 편이구나 하는 신뢰가 조용히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말 주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안아줄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사람의 심장 깊숙이 닿는 결정적인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렸던 품격을 다시 되찾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내 편을 만드는 품격 있는 대화의 기술, 지금부터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식 키우면서 가장 가슴 벅찼던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아마도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또는 그렇게 어렵다는 취업 문을 뚫고 승진 소식을 전해왔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은 몇 년 동안 고시원에서 지내며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끼니도 대충 때워가며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틴 끝에 드디어 바늘구멍 같다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동네방네 다니며 아들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우리 장한 아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해낼 줄 알았어. 이제 우리 집안 폈다. 정말 잘했다. 아버지는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의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네, 운이 좋았어요라는 말만 남기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합격하더니 마음이 변했나, 조금 거만해진 건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옆집 박 영감님 댁은 조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박 영감님의 딸도 이번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승진을 했습니다. 딸이 집에 오자마자 박 영감님은 말없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고 식사를 하다 말고 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몇 달 동안 밤새우고 마음 졸이느라 살이 이렇게 쏙 빠진 걸 아비가 다 알고 있다. 남들은 결과만 보고 축하한다고 하겠지만 아비는 내가 그 과정에서 흘린 눈물이 더 귀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늘 씩씩하던 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 그동안 쌓아두었던 마음을 한꺼번에 쏟아내든 말이죠. 같은 성공을 이뤘는데 왜 한쪽은 마음을 닫고 다른 한쪽은 마음을 열었을까요? 앞집 아버지는 결과, 즉 합격을 칭찬했고 뒷집 아버지는 그 과정에서의 고생을 알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만 칭찬받은 사람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떨어졌다면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겠지. 반면 과정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결과가 어떻든 이 사람은 내 노력을 알아주는 내 편이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트로피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그 트로피를 들기까지 짓물러버린 발바닥을 가만히 바라봐 주는 시선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연구된 주제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 교수는 칭찬의 방식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시험을 본 뒤 A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수가 높네. 너 정말 똑똑하구나. 반면 B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수가 높네.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리고 나서 더 어려운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은 A그룹 학생들은 문제 앞에서 오히려 위축되었습니다. 이걸 못 풀면 아까 받은 칭찬이 사라질 거야. 그 두려움 때문에 쉬운 문제만 고르거나 심지어 성적을 속이려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반면 노력했다는 말을 들은 B그룹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못 풀어도 괜찮아. 노력하면 되니까. 어려운 문제에도 도전했고 결과적으로 성적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식이나 손주에게 천재다, 똑똑하다, 1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실패하면 안 된다는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행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를 칭찬하는 말은 자칫하면 잘해야만 사랑받는다는 조건부 사랑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인정하는 말은 다릅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내가 흘린 땀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깊은 지지를 전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빙산의 일각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돈, 지위, 합격증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축하해, 대단하다, 부럽다는 말은 인사처럼 오가지만 마음 깊이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위해 포기했던 잠, 혼자 삼켰던 눈물, 불안 속에서 보냈던 밤들을 콕 집어 말해주는 순간 사람은 마음의 갑옷을 벗습니다. 이번 실적 대박이네보다 그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도 못 쉬고 얼마나 마음고생했어. 정말 애썼다라는 말이 훨씬 깊이 남는 이유입니다. 전자는 성과를 바라보는 말이고 후자는 존재를 존중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무대 위의 조명만 보지 말고 무대 뒤 어두운 대기실을 함께 바라봐 주세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산도 견딜 수 있다. 사람이 버티는 힘은 누군가 나의 고생을 알아주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순간 고통은 아픔이 아니라 의미가 됩니다. 앞으로는 칭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녀가 집에 오면 승진했니? 묻기 전에 얼굴부터 한번 가만히 보시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 밖에서 치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애쓰며 사는 거 엄마는 다 안다.
반찬 하나 건네며 말하는 그 한마디가 100마디 칭찬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성공했을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과정의 무게를 알아주고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은 부모님, 그리고 진짜 어른뿐입니다. 칭찬은 머리를 흔들지만 인정은 심장을 움직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정을 알아주는 말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크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상대의 마음속에 나는 이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는 깊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상대를 필요한 존재로 불러주는 말입니다. 고부 갈등이나 세대 갈등의 뿌리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의외로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필요 없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제 두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배려한답시고 모든 일을 혼자 완벽하게 해냅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손사래부터 칩니다. 아유, 됐다. 너는 할 줄도 모르고 손에 물만 묻힌다. 저기 가서 과일이나 먹어라. 이건 내가 하면 된다. 그리고 밥상 앞에서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손이 고와서 좋겠네. 똑똑해서 밖에서 일이나 잘하지. 집안일은 영광.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아낀다고 한 말이었을 겁니다. 힘들까봐, 서툴까봐 일부러 다 떠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다릅니다. 왠지 모르게 자신이 이 집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굳이 없어도 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죠. 어머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스치면 마음도 함께 멀어집니다. 반면 두 번째 시어머니는 다릅니다.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아가야, 내가 잡채 간을 맞추는데 이게 영 모르겠네. 내 입맛이 정확하잖아. 와서 한 번만 맛 좀 봐줄래? 내가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려는데 자꾸 에러가 난다. 너 기계 잘 알잖아. 이것 좀 도와다오. 그리고 며느리가 도와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역시 내가 있으니까 된다. 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고맙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귀찮기는커녕 어깨가 조금 으쓱해집니다. 시어머니에게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집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착하다, 예쁘다라는 칭찬은 때로는 나를 그저 바라보는 대상으로 만드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하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은 나를 능력 있는 동반자로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심리학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인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로도 증명됩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에게는 늘 시비를 걸고 비난하던 정적이 한 명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은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칭찬도 선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엉뚱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네 서재에 아주 희귀한 책이 있다고 들었네. 미안하지만 며칠만 빌려줄 수 있겠나? 프랭클린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안목을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책을 돌려받은 그 사람은 놀랍게도 먼저 다가와 프랭클린에게 말을 걸었고 둘은 평생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람의 뇌는 나는 그를 싫어한다는 생각과 나는 그에게 도움을 줬다는 행동 사이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바꿉니다. 내가 도와줄 만큼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나 보다. 즉, 누군가를 도와주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밥을 사주거나 칭찬을 늘어놓기보다 작은 부탁을 해보세요.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한마디는 상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폐에 끼치지 않는 완벽한 어른이 되려 애씁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 하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아는 척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자식들과의 사이에 높은 벽이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혼자서도 다 하시잖아. 아버지는 우리 도움 필요 없으시잖아. 이 말이 쌓이면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뜸해집니다. 진짜 지혜로운 어른은 일부러라도 조금의 빈틈을 남깁니다. 못나서가 아니라 상대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빠가 요즘 눈이 침침해서 그런데 이거 좀 읽어주라. 엄마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 내가 좀 알려줄래? 이 말은 자존심 상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는 효도할 기회를 주는 말이고 아랫사람에게는 자신의 존재가 빛날 무대를 내주는 말입니다. 상대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조금 낮아지고 그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내가 있어야 해. 이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이 있을까요? 심리학자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실감한다. 사람이 우울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감각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겉으로는 투덜대도 마음 한편에는 따뜻한 불이 켜집니다. 아직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를 떠넘기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에게 존재의 가치를 건네는 행위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보다 우리가 도움을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 칭찬은 말로 끝나지만 부탁은 함께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람을 곁에 남기고 싶다면 관객으로 두지 말고 함께 무대에 서게 하세요. 오늘 며느리에게나 아들에게 전화 한 통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잘 지내니?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빠가 이거 하려는데 잘 안 되네.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시간 괜찮을까? 처음에는 바쁘다고 말할지 몰라도 막상 도와주고 돌아가는 길에는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도 부모님에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칭찬은 귀를 기쁘게 하지만 내가 필요해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품격 있는 대화법입니다. 사람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 관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진짜 깊어지는 순간은 그 사람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들려줄 때입니다. 이제 칭찬도 부탁도 아닌 가장 강력한 한마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구 사이든 지인 관계든 선물을 주고받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A라는 친구가 여러분 건강 생각해서 좋다는 영양제를 하나 사왔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너 참 마음씨가 곱다. 고마워. 잘 먹을게. 이 말도 나쁜 반응은 아닙니다. 다만 친구 입장에서는 그저 예의로 주고받는 인사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며칠만 지나도 영양제를 줬다는 사실 자체가 흐릿해져 버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B라는 친구의 반응은 결이 다릅니다. B는 선물을 받고 한 달쯤 뒤에 그 친구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난번에 내가 준 그 영양제 있잖아. 내가 그거 먹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어. 안 그래도 요즘 몸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했는데 내 덕분에 내가 요즘 살맛이 난다. 너 아니었으면 병원 신세 질 뻔했어. 진짜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 말을 들은 친구의 표정이 어떨까요? 그냥 기분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꽉 차오르는 감동을 느낍니다.
내가 친구 건강을 지켜줬구나. 내가 한 작은 행동이 이 사람 삶을 조금은 바꿔놨구나. 그 뿌듯함이 한꺼번에 밀려오죠. A는 친구를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B는 친구가 자기 삶에 남긴 영향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좋은 영향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헛살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죠. 그 욕구를 가장 확실하게 채워주는 말이 바로 내 덕분에 내가 좋아졌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자기 가치를 증명해주는 소중한 증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일까요? 지위가 올라갔을 때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하고 확인될 때 사람의 마음은 가장 크게 살아납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스테파니 브라운 교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남에게 도움을 받기만 한 사람들보다 남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았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감각, 즉 기여감이 사람의 생명력까지 끌어올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 덕분에 해결됐어. 내 말 한마디가 나한테 큰 위로가 됐어. 이렇게 말해주는 건 상대에게 기여감이라는 최고의 영양제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그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냥 고마워로 끝내버리면 상대가 느낄 수 있는 그 큰 기쁨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셈이 됩니다. 상대가 내 삶에 남긴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 그게 결국 상대의 자존감을 가장 높여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한답시고 사람이 참 진국이야, 성실해, 착해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뜻은 참 좋지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 말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평가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르신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판단하지? 이런 묘한 반발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착해야겠네 같은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평가는 심판관이 하는 일이지 동반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내 편을 만들고 싶다면 평가하지 말고 영향을 말해 주십시오. 자네가 진국이야 대신 자네 같은 사람을 알게 돼서 내 노년이 참 든든해. 너 참 센스 있다 대신 내가 골라준 옷을 입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다 젊어 보인다고 난리야. 내 덕분에 내가 어깨가 으쓱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자는 상대를 바라보는 말이고 후자는 상대를 내 삶의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말입니다. 덕분에라는 말 속에는 나는 당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당신은 나를 채워준 사람이다라는 겸손과 존중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고백 앞에서 마음이 안 열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내 인생의 주요 등장인물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그 사람을 오래, 깊게 내 곁에 머물게 하는 닻이 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행복이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그 자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덕분에라고 말해주는 건 상대에게 당신은 지금 공헌하고 있습니다라는 증명서를 건네는 것과 비슷합니다. 불교의 인연 사상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듯이 나의 행복이라는 결과에는 당신이라는 원인이 있었다고 말해주는 것. 내가 그 씨앗을 심어주었기에 내 마음밭에 꽃이 폈다라고 알려주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대화도 드뭅니다. 미국의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권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상대가 그 권리를 마음껏 느끼도록 도와주는 셈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내게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침묵하지 말고 꼭 말로 꺼내주세요. 그 말이 돌고 돌아 더 큰 호의와 더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오늘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만날 일이 있다면 덕분에라는 말을
하나만 넣어보세요.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추천해준 노래 있잖아. 잠 안 올 때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지더라. 내 덕분에 꿀잠 잤어. 아까 내가 해준 농담 때문에 우울했던 게 싹 날아갔어. 너랑 통화하면 에너지를 얻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저분에게 나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더 잘해드려야겠다. 칭찬은 상대의 머리를 쓰다듬는 말이라면 영향을 말해주는 고백은 상대의 가슴을 안아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 증거를 하나씩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덕분에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상대를 얼마나 자세히 보고 있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부부 사이든 오래된 연인이든 친구 사이든요. 우리가 흔히 겪는 사랑 싸움의 시작은 의외로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관심의 차이에서 서운함이 조용히 자라나곤 하죠. 여기 미용실에 다녀온 아내가 있습니다. 큰맘 먹고 3시간 동안 파마도 하고 염색도 새로 하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남편 A가 아내를 힐끗 보더니 말합니다. 왔어. 이쁘네. 밥은. 남편 딴에는 이쁘다라고 칭찬까지 해줬으니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묘하게 기분이 상합니다. 입이 대빨 나와서 퉁명스럽게 대꾸하죠. 당신은 내가 뭘 해도 관심이 없지. 됐어. 밥은 무슨. 남편은 억울합니다. 아니, 이쁘다고 해줘도 난리야? 반면 남편 B는 다릅니다.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TV를 끄고 아내 얼굴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당신 가르마 방향 바꿨네? 색깔도 좀 더 밝은 걸로 했구나. 인상이 훨씬 환해 보이는데 잘 어울린다. 그 말을 들은 아내의 반응은 어떨까요? 입꼬리가 귀에 걸립니다. 어머, 알아보겠어. 미용실 원장이 이게 더 젊어 보인다고 해서 바꿔봤지. 역시 당신 눈썰미는 못 당해. 그날 저녁 밥상은 달라집니다. 반찬이 2개는 더 늘어나죠.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남편 A의 예쁜 애는 아내 입장에선 영혼 없는 칭찬처럼 느껴집니다. 자세히 보지도 않고 습관처럼 툭 던진 말이라는 걸 아내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남편 B의 가르마 바꿨네는 관심의 증명입니다. 평소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만 잡아낼 수 있는 디테일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바꾼 아주 작은 변화까지 알아채 주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되죠. 아, 내가 이 사람에게는 특별하구나. 이 사람은 늘 나를 보고 있구나. 그 안정감과 사랑이 마음 깊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린 칭찬 100마디보다 돋보기로 들여다본 듯한 관찰 한마디가 훨씬 더 강력한 사랑 고백이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랑의 척도는 곧 관심의 척도다. 세계적인 부부관계 전문가 존 가트맨 박사는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로 사랑의 지도를 꼽았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상대방의 사소한 정보를 내 속에 아주 상세한 지도로 저장해 둔다는 것이죠. 반대로 불행한 부부는 서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지도도 비워버립니다. 사실 멋지다, 좋다, 최고다 같은 추상적인 칭찬은 참 쉽습니다. 대충 보고도 할 수 있는 말들이니까요. 어쩌면 그건 게으른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테가 바뀌었네? 오늘따라 목소리에 힘이 없네. 새로 산 구두가 참 예쁘네. 이런 말들은 어렵습니다. 평소에 애정 어린 눈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짚어주는 건 상대가 들인 노력과 시간을 알아주는 최고의 배려가 됩니다. 여성분들이 미용실에 가거나 옷을 살 때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을 쓰고 몇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노력을 그냥 괜찮네 한마디로 퉁쳐버리면 참 야속하죠. 그 머리 하느라 고생했겠네.
시간이 아깝지 않게 정말 우아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줄 때 상대의 노력은 비로소 보상받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손주가 오면 아유 이쁘다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강아지 지난번보다 키가 한 뼘은 더 컸네. 바지가 짧아진 것 좀 봐. 운동화 새로 샀구나. 옆에 있는 무늬가 참 날렵하게 생겼다. 이런 구체적인 관심의 말들이 쌓일수록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믿게 됩니다.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눈맞춤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만 자세히 본다. 뒤집어 말하면 자세히 보지 않는 건 마음이 멀어졌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도 시인의 눈에는 하나하나 다르게 보이고 그 아름다움이 포착됩니다. 시인은 그 꽃을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바쁜 행인의 눈에는 그저 잡초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잡초 취급하지 마십시오. 꽃을 보듯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나태주 시인의 풀꽃도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구가 많은 사람 마음을 울린 이유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자세히 봐주는 대상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충 훑어보고 던지는 빈말이 아니라 내 눈가의 주름, 달라진 옷깃,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 읽어주는 단 한 사람.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을 기다리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런 관찰자가 되어주세요. 상대방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꽃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은 여러분의 섬세한 눈길 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면 마음속으로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지난번이랑 뭐가 달라졌지? 가만히 천천히 보다 보면 반드시 보일 겁니다. 얼굴이 좀 탄 것 같기도 하고, 귀걸이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가 조금 더 밝아진 것 같기도 할 겁니다. 찾아내셨다면 주저 말고 물어보세요. 자네, 얼굴이 좀 탔네. 어디 좋은 데 다녀왔어? 그 스카프 색깔이 참 곱다. 오늘따라 분위기가 확 사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의 눈동자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표정이 얼마나 환하게 피어나는지 꼭 한번 보세요. 그 환한 미소가 바로 여러분이 건넨 관심이라는 선물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칭찬은 귀로 듣지만 관심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100번의 사랑해보다 강력한 한 번의 알아봄. 오늘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소한 변화를 알아보는 건 감동이지만 사람을 평생 남게 하는 건 기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귀인으로 만드는 기억의 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선물을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싸고 좋은 걸 주면 저 사람도 감동하겠지.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진짜 고수들은요, 가격표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억으로 사람 마음을 건드립니다. 여기 김 씨와 이 씨, 두 친구가 박영감님의 생신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김 씨는 비싼 10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사들고 와서 말합니다. 이거 투뿔입니다. 아주 비싼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미식가시니까 좋아하실 겁니다. 박영감님은 비싼 걸 뭐하러 고맙네 하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은근한 부담이 자리 잡습니다. 나중에 나도 이만큼 갚아야 하는데 그 생각이 스치죠. 그런데 이 씨는 빈손처럼 보입니다.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5,000원짜리 붕어빵 봉지를 꺼냅니다. 다들 생신날 웬 붕어빵? 하고 의아해할 때 이 씨가 말합니다. 영감님, 지난 겨울에 우리 등산 갔다가 내려올 때 그러셨잖아요. 옛날에 어머님이 사주신 팥 듬뿍 든 붕어빵이 그렇게 그립다고요. 오다가 마침 그 집이 보이길래 영감님 말씀이 딱 생각나서 사왔습니다. 식기 전에 드셔보세요. 그 순간 박 영감님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자네 그걸 기억하고 있었나? 내가 그냥 지나가듯 한 말인데. 박 영감님은 한우 세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식어가는 붕어빵을 입에 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김 씨는 물건을 선물했지만
이 씨는 당신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시간을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이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소중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센스 있네는 가볍게 지나가도 그 말,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는 사람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그건 칭찬이 아니라 존재를 붙잡아 주는 말이니까요. 심리학적으로도 기억은 관계를 붙이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우리 뇌는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가차 없이 지워버립니다. 이를 선택적 망각이라고 하죠. 그런데 누군가 내 사소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와 관련된 정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무릎 아프다고 했잖아. 지금은 좀 어때? 하고 물어오는 순간 뇌는 즉각 반응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안전하구나.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깊은 신뢰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이름이 뭐였지? 어디 산다고 했지? 이렇게 되묻는 사람은요. 아무리 칭찬을 많이 해도 그 칭찬이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라는 판단이 무의식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시죠. 그래서 누군가를 기억해 준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년에 누군가 내 말을 기억해 주는 순간이 더 크게, 더 깊게 가슴을 울립니다. 기억력이 나빠서 어쩔 수 없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진짜 마음을 얻는 분들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메모를 합니다. 제 지인 중에 정말 인맥이 좋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 반드시 수첩에 적습니다. 김 사장 요즘 딸 결혼 문제로 고민 중. 이 여사 매운 음식 싫어함, 소화불량.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 그 수첩을 보고 첫 마디를 이렇게 꺼냅니다. 김 사장, 지난번에 따님 결혼 준비 때문에 골치 아프다더니 그건 좀 해결됐나? 이 여사, 오늘 식당은 매운 거 없는 집으로 잡았어. 속 편해야지. 이 한마디에 상대방은 완전히 무장해제됩니다. 칭찬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요, 절대 즉흥으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존중입니다. 당신의 말은 나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없는 메시지가 상대의 자존감을 확 끌어올립니다. 영혼 없는 대단에 멋절을 100번 듣는 것보다 아 맞다. 너 오이 못 먹지? 빼달라고 했어. 이 무심한 한마디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듭니다. 영화 코코 보셨나요?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진정한 죽음은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있고 싶어 합니다. 잊힌다는 건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은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과거, 내 취향, 내가 지나가듯 흘린 말을 기억해 줄 때 우리는 존재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 나는 아직 이 세상에 그리고 저 사람의 우주 속에 살아있구나. 프랑스의 작가 장 폴 리히터는 말했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쫓겨나지 않을 유일한 낙원이다. 상대방을 당신의 낙원에 초대하고 싶다면 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을 꺼내어 보여주십시오. 내가 내 말을 잊지 않고 품고 있었어. 그건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돈으로 산 선물은 닳아 없어지지만 기억으로 준 선물은 닳지 않고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남습니다. 오늘부터는 대화할 때 귀를 조금 더 쫑긋 세워보세요. 상대가 무심코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와라고 하면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래 하고 넘기지 마세요. 마음속 주머니에 그 말을 쏙 주워 담아 두세요. 그리고 며칠 뒤 혹은 다음에 만났을 때 스득 꺼내보십시오. 요즘은 잠 좀 자니? 내가 걱정돼서 대추차 좀 다려왔어. 이게 잠에 좋다더라. 그 순간 상대방의 눈을 보세요. 아마 눈동자가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평생 여러분을
잊지 못할 사람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달변가지만 기억 잘하는 사람은 귀인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사람의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느새 여러분 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상대를 기분 좋게 하려고 혹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너무 많은 빈말과 평가를 쏟아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사람을 얻는 비결은 화려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가 흘린 땀방울을 알아주는 것, 그에게 도움을 청해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 덕분에 내가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 그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그의 지나간 말을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착하다, 잘했다 같은 평가의 말을 내려놓고 고맙다, 덕분이다, 애썼다 같은 인정의 말을 건네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거칠애가 아닌 진심으로 채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품격 있는 나였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